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책 리뷰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스차일드 2편입니다. 오늘로 이 로스차일드 1812년 이때 죽는데 거기까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이제 아들들한테 물려주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딱 그 전까지. 왜냐면 그 주인공이 바뀌거든요. 이제 세대가 아들 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뭐 이런 역사도 이렇게 계속 격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것도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또 재밌으면 또 재밌다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오펜하이머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가게인 이 로스차일드 붉은 방패, 이거 독일어예요. 로시 그 붉다라는 뜻이고 차일드가 스차일드인가? 그게 방패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골동품점을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은 이 1764년에서 1769년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 5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삽니다. 그 내용은 로스차일드 신화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것도 중국인이 썼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제 로스차일드에 관심이 많나 봐요. 그 사람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그림자 정부 책이나 뭐 화폐 전쟁 책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볼 건 아니고, 그래서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골동품점을 운영하면서 주로 이제 헌옷, 그래서 이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았어요. 참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죠, 사실.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삽니다, 이 사람. 그리고 골동품, 가구, 그다음에 특히 이제 엽전 중에서 화폐, 금화, 그다음에 훈장.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통에 뒤져가지고 모은 다음에 이 광을 냅니다. 광을 깨끗하게 이제 닦고 광을 내서 이제 기념품으로 세트를 맞춰가지고 기념품을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살던 데 쓰레기통을 뒤졌겠죠. 참 열심히 살았네요.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 은행에서 일할 때 이 에스토르프 장군 하노버에서 이제 일을 했잖아요. 그 독일 위쪽 부분.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좀 이제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하노버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에스토르프 장군하고 이제 인연을 맺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넘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랑 이제 다시 만나서 이제 이 장군은 화폐 수집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싼 가격에 화폐를 계속 제공해주고 친해집니다. 왜 친해지냐면 에스토르프 장군이 그 프랑크푸르트로 온 이유가 이 비렐름 9세를 그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렐름 9세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친해집니다. 굉장히 친화력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에스토르프 장군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헤센카스 방배국이었거든요. 방배국의 이제 비렐름 9세, 윌리엄 왕자라고도 불리고 비렐름 1세라고도 불립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제 인연을 맺죠. 인연을 맺어서 둘이 되게 친해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충성맹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윌리엄 왕자 비렐름 9세를 통해서 이 세금을 걷는 이 대행업을 합니다. 대행업에 특별 허가를 얻어요. 그거를 이제 1769년 이때 이제 윌리엄 왕자 전하에 그 지정 대리인으로 하는 그 팻말을 이제 가게에다 붙이면서 이제 금융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그래서 먼저 넘어가기 전에 이 헬센카슬 방배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갈게요. 이게 좀 역사가 좀 이 역사 공부인데, 헬센카슬 방배국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그 연방 공화국이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이. 그러다 보니까 독일 연방국이거든요. 거기 이제 방배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1803년, 이거 뒤에 다 나옵니다.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1815년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제 헤센카세 방배국이 헤센 선제국으로 올라갑니다. 승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렐름 9세 아까 나왔죠. 비렐름 9세가 이제 비렐름 1세가 돼요. 헤센 선제국의 이제 1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헤센카세 방배국이 헤센 선제국으로 승격이 되는 거죠.
언제? 1803년에. 근데 이 헤센 선제후국은 그 또 나폴레옹이 여기 밑에 보시면 헤센 카셀은 베스트팔렌 왕국으로 편입이 돼 버려요. 베스트팔렌 왕국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또 이 헤센 선제후국이 몇 년 못 가요. 그래서 헤센 카셀 방배국도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멸망을 보면 헤센 선제후국으로 승격이 되는데 이 빌헬름 9세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되게 우유부단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 편을 들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서 이 1806년에 나폴레옹이 프로이스 왕국에 대한 지지를 했다고. 야, 너는 우리를 지지 안 하고 너 프로이스 왕국을 지지해? 왜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당시 프랑스하고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하던 시기니까 그래서 퇴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폴레옹의 형 제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동생이에요. 이거 잘못돼 있고 이거 동생입니다. 동생. 제롬을 이제 왕위로 극왕으로 즉위를 하죠. 그래서 이 헤센 카셀 방배국 당시 상황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빌헬름 9세가 이 헤센군, 여기 헤센군에 보면은 이제 파병 제도예요. 군대를 파병하는, 군대를 이제 임대, 파병 제도거든요. 그래서 헤센 카셀 방배국이 이 파병 제도를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 용병을 계속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좀 요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빌헬름 9세 윌리엄 왕자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헤센 선제국의 빌헬름 1세 이렇게 다 동일 인물입니다. 나라가 변하니까 이게 자꾸 명칭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유럽에서 이 평화수호라는 명목으로 이제 파병 제도가 다른 나라에 이제 파병해 주는 거죠. 왜냐면 전쟁 시대니까 이때는. 그래서 이 윌리엄 왕자, 요 분은 그 유럽 왕실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덴마크에 막 사촌형도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특히 이 영국 왕실하고 파병 사업을 같이 합니다. 왜냐면 영국이 군인이 모자라니까 이제 이 빌헬름 헤센 카셀 방배국과 같이 이제 조인해가지고 파병 사업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파병 사업을 통해 유럽 왕실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여기 보면 이제 2억 달러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덴마크 막 국왕이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 사촌 동생이거든요. 뭐 돈 빌려달라 그래요. 돈이 많은 걸 아니까. 그리고 이제 황제가 돼요. 황제가 이제 되고 즉위하면서 또 유산도 4천만 달러 상속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 독립전쟁 하잖아요. 영국하고 미국하고 독립전쟁 때 그 영국한테 파병하거든요. 이때 300만 달러 써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뒤에 가서 나오거든요. 이 300만 달러로 로스차일드가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서 이거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부자였다. 그래서 되게 사치를 많이 부렸습니다. 사치. 로스차일드하고 친해지게 된 계기도 그 이제 화폐 수집하면서 금화를 수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로스차일드가 막 이렇게 싼 값에 막 줬어요. 그래서 엄청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하고 이 빌헬름 9세하고 이 로스차일드가 전하 원하는 거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충성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고맙다. 뭐 왜냐면 화폐도 막 금화 같은 거 싸게 주니까 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둘이 굉장히 밀접하게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 1789년에서 99년도에 10년간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옆에 나라잖아요. 옆에 나라니까 이 빌헬름 9세도 이제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라도 그렇게 민중봉기 일어날까봐. 근데 반대로 이 로스차일드는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반겼어요. 그 이유가 이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이 금화 유통량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업을 하니까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혁명이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신성 로마 제국까지 이제 그 뻗치니까 독일하고 영국하고 무역을 중단해 버립니다. 이 독일하고 영국하고 무역이 중단되니까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가 이 영국에서 물건을 사서 이 독일에 판매해서 엄청나게 차익을 챙깁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1800년대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이 로스차일드한테 제국 왕실의 대리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 칭호 덕분에 각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전 영상에 보면은 유대인은 프랑크푸르트 지역을 벗어나면 통행세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칭호를 받으니까 통행세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이 로스차일드는 이 칭호 덕분에 유대인에게 부여되는 세금도 면제받았어요. 유대인 특별세라고 했죠. 그것도 면제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 로스차일드 은행을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로스차일드 은행의 직원들은 이 무기까지도 소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 그 다음에 뭐 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무역업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액의 차익을 챙긴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정말 열심히 살던 사업가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네. 그래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 1803년에 이 윌리엄 왕자와 아까 사촌형 덴마크 국왕이 이제 이 윌리엄 왕자 돈이 많으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기 싫은 거예요. 이 빌헬름 9세가 자기 재산 노출될까봐. 돈 많으면은 보통 돈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계속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빌려주기 싫어하는 거를 이 로스차일드가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이 윌리엄 왕자가 돈을 로스차일드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보내요. 그러면 로스차일드는 그 돈을 갖다 자기 명의로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업을 하고 있으니까, 덴마크 국왕에게. 그리고 그 덴마크 국왕은 이제 로스차일드한테 이제 이자를 주죠. 그 이자를 로스차일드는 다시 윌리엄 왕자한테 줍니다.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하니까 둘의 사이가 더 돈독해져요. 그리고 이 덴마크 왕실에 이 대출을 해주고 로스차일드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왜냐면은 돈 어디서 빌렸어? 그러니까 나 우리 저기 헬센카사의 방과국에 그 로스차일드 은행이 있다. 나 거기서 돈 빌렸다. 이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지고, 그리고 로스차일드 은행이 이 왕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유명해지는 계기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 1800년에 그 칭호도 부여받고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1806년에 이 나폴레옹이 등장해요. 나폴레옹이 이제 빌헬름 1세한테 가서, 야, 너 우리 편에 쓰라고 이제 끌어들이는데, 이 윌리엄 왕자가 아까 봤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그 유럽 통치자 명단에서 이 윌리엄 왕자의 가족 헤스하고 캐더 이 둘을 명단에서 빼버리고 헤세하나우를 점령해버립니다. 원래 헤세하나우가 수도였는데 이거를 카셀로 옮기거든요. 이 빌헬름 1세가 카셀로 옮기는데 헤세하나우를 점령해버리니까 윌리엄 왕자가 덴마크로 피신해버려요. 자기 와이프 덴마크 공주하고 결혼했거든요. 와이프네 그 나라로 이제 피신하는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이 프로이센 왕국에 대한 지지, 아까 그 프로이센 왕국을 지지했다고 했잖아요. 얘는 신성 로마 제국인데, 그래서 빌헬름 1세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왕에서 물러나요. 이후 카셀은 베스트팔레 왕국으로 바뀐다. 아까 전에 봤죠? 이제 이게 빌헬름 1세고, 이제 반면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 로스차일드가 이 돈을 벌려면 이 권력자한테 다가가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뭐 아까 그 장군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빌헬름 1세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헤세 왕국의 그 수석 재무관이 이 부데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또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잖아요. 덴마크로 피신하는데, 빌헬름 1세가 덴마크로 피신하면서 아까 그 300만 달러 있죠. 미국 독립전쟁 때 파병해서 번 돈. 이 300만 달러를 이 재무관한테 넘겨요. 보관해달라고. 근데 이 재무관은 그 돈을 로스차일드 은행에 맡깁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이때부터 거부 금융가로 이제 행세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00만 달러를 아들이 5명이 있어요.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5명한테 이렇게 나눠줍니다, 돈을.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전쟁 자금은 불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전쟁, 나폴레옹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각각의 아들들을 보내서 서로 전쟁 물자를 지원해 줍니다. 요 돈을 300만 달러를 가지고 나중에 뭐 찾아갔을까요, 이분? 죽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 전쟁, 영국이 이기죠. 영국이 이기는데 프랑스가 이겼다고 뻥치고 영국 채권을 다 사들여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갑부가 되는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로스차일드 1806년이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300만 달러 받고 그리고 이제 6년밖에 더 못 살아요. 그래서 아들들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때부터 뭐 인물이 나오고 일루미나타가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다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로써 로스차일드, M.A. 로스차일드에 대한 이제 인생을 다 이제 공부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제 무대가 아들들의 무대로 넘어갑니다. 그걸 알아볼 테니까 이게 자료 만드는 게 너무 힘들고 이 역사랑 이렇게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책으로 보는 게 더 빠르죠. 근데 책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바로 빨리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